안녕하세요. 짤딱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책이 나왔어요. 오늘의 대책은 속보로 나왔어요.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정이 없이. 자,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 상황이 긴박하다, 비상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나온 50만 호 공급 대책. 자, 이 대책을 약간 지금 한번 조금 복기해보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것은 2008년도에 MB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같은 시장을 잠재우는,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핵폭탄급 대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0대 30대 연끌 세대들에게, 이 무주택인 세대들이죠, 그분들에게 집값이 너무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집을 사지 말아라 라고 정부가 보내는 사인이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기 위한 조건도 굉장히 좋아요. 저금리에다가 최소한의 돈만 가지면은 충분히 갚아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고, 그리고 또 이게 예전 같으면은 외곽의 신도시에만 집중돼서 건설했는데, 도심에도 역세권에도 좋은 그 입지 아파트들을 공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뭐 굳이 지금 구축, 가격이 버블이 낀 주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대책이 나온 이후에, 보통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오면은 자칭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동산 강사들이면 그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논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논평이 없다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대책이 심상치 않구나,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겠구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아직 기자들 비판적인 논조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이게 시장에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영향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야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자들은 비평을 못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소위 전문가들은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건 아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영향을 주면 굉장한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거래 멸종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거의 글을 쓰지 못. 부동산 강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항상 유리한 것만 쓰는 거야. 유리한 규제 완화 그런 것만 쓰는 거야. 시장을 어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쓰는 거야.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오면은 별로 논평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앞으로도 어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논평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주택자인데, 30대 결혼 앞둔 30대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정부가 굉장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구축 주택 10년 20년 된 주택을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냐. 그것도 마곡, 성동구, 위례 그런 좋은 지역에다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보자는 거죠. 그게 나한테 내가 얼마나 당첨 확률이 높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대책은 20대 30대를 겨냥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전체 물량의 68%를 공급하겠다고 그러잖아. 이건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20대 30 청약 제도를 정부가 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 부동산 PF 부도가 크게 날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겠구나 라고 어떤 위기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PF로 나간 돈이 112조인데, 부동산 PF가 부도나면 연달아 계속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이 채권이라는 건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차환 발행이 안 되면 다 부도가 나는 거야. 근데 몇십 조씩 정부가 이렇게 신용 보증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정부가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나왔고, 지금 이제 추가 대책이 또 나온대잖아. 11월 초에 주정심 회의를 열어서 규제 완화, 조정지구 규제 완화를 권역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거야. 연달아서 규제 완화 정책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정부 예고도 없이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긴박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참석해서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TV를 보니까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퍼포먼스지만은 난 괜찮다고 봐요, 생중계도. 물론 이제 그 생중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장관들이 이제 대통령을 앞에 두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보면 좋은 얘기만 보고해.
야, 그래서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참 어렵겠구나. 장관들이 앉아가지고 다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야. 이 비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게 정보를 받는 루트가 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배경에는 부동산 PF 부도로 시장 붕괴 직전인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거는 그러냐면 대부분이 이제 금융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그분이 발표한 거예요. 뭐 다른 거라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그 금융 규제 완화야. 자, 보시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9억 이하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12억 이하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12억 이하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어떤 투기 세력의 어떤 그런 진입을 막았는데 이제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분양가가 올라갔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15억이 돼도 상관없고, 왜냐면 금액이 올라가야지 뭐 강남에 있는 주택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이제 강남도 못 받아요. 자, 이것도 철폐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그러니까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매매가가 15억이면 내가 대출을 전혀 못 받아. 그러니까 돈 없으면 강남에 못 산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제도죠. 자, 그래서 이거 헌법소원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 헌법소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정부에서 규제 완화 철폐를 했어요. 철폐를 해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남에 또는 뭐 송파에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 끼고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당연히 풀어줘야 될 거죠.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도 50%가 적용된다. 이제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계속 금지를 한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LTV 50%가 확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금융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에서 50%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규제 지역에서 50%까지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12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뒤에서 얘기했지만 강남이나 송파 같은 데 떨어지면 한 번에 떨어지면 8억, 7억이야. 거기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그 밑에 중위권에 있는 아파트, 하위권에 있는 아파트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집값의 경착륙이 되기 때문에 강남 고가주택에 대해서 급락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고금리 상황이니까 별 도움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너무 폭등해서. 자, 안심대출 요건도 완화했어요. 이 자꾸 금리가 폭등하니까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자격 요건을 완화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신청 주택 가격 기준을 4억 원이었는데 뭐 4억 원짜리 집이라는 게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지방에 많지만. 자, 그러나 그것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줬고, 자,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뭐 7천만 원이 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 원으로 완화해줬다. 그리고 대출 규모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해줬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고정금리로, 저렴한 고정금리로 안심전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완화 정책이에요. 조정지구도 추가 해제해주겠다. 자, 국토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별 의미가 없죠. 뭐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시장이 폭락장이라는 게 폭락장이 아니라 버블이 꺼지는 장이라고 이제 뭐 거의 이 매수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도 11월 초에 11월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지금 언급되는 지역이 뭐 예를 들어 세종, 지방은 세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김포, 의정부 그런 수도권 외곽.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세종,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옛날에 구 버블 세븐, 뭐 분당, 평촌, 뭐 의왕, 뭐 그런 데 빼고, 그리고 서울도 강북 쪽은 풀어주지 않을까요? 강남 쪽은 놔두고 뭐 그 정도. 그리고 한 번 더, 한 두 번 더 걸쳐서 이제 다 풀어주는 거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정지구 추가 해제를 해준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조정지구 해제를 해주니까 오히려 분양권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에 요번에 조정지구 해제해주면 경기도 지역에 분양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욱 급락하는 거예요. 더욱 급락한다. 자, 그러면 그게 서울의 매수세를 빨아들여서 서울의 도심의 아파트 가격도 더 급락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누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이 더 폭락을 하면 서울이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해제해주면 되겠죠. 그런 순서대로 정부는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거든요. 자, 이것도 뭐 이제 예전에 막 집값이 급등할 때 만들어 놓은 제도죠. 막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제 기존에는 처분 기간을 6개월만 줬어요. 이제 그것을 2년으로 연장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6개월 안에 못 팔면은 뭐 열심히 팔았는데도 못 팔면은 500만 원, 팔려는 노력도 안 하면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제도도 2년으로 연장했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 이런 규제가 먹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7%대 뭐 주담보 7%대 시대에서 8%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실제 시장을 보면 연 4%대 대출 금리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주담대는 5%고 지금 계약을 하면 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용 대출 금리는 6%. 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정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은 빅스텝을 하던 0.25를 올려야 되거든요.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 다음에 그 다음에 빅스텝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 두 번 정도 더 올려야 되니까 이제 주담대가 6%, 신용이 7%. 뭐 이제 그게 대세가 되겠죠. 한 두 달 뒤에는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뭐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7%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이제 7% 시대가 연말이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정부가 긴박하게 계속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더 빠르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금리가 폭등하니까 금리를 올리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자마자 바로 부동산 PF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부동산 PF라는 게 뭐예요? 돈을 탁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PF 자금이 부도가 나는 거죠. 자, 뭐 이건 당연한 결과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확률이 많아요. 뭐 지금 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뭐 안 사던 걸 사겠습니까? 안 사던 오피스텔을 사겠습니까? 금리가 5%, 6%가 되면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거 살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펙스 금리, 이제 이게 은행차가 중심이 되는 건데 9월에 기준금리가 코펙스 기준금리가 3.40. 자,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 자, KB은행을 보니까 지난 18일부터 신규 코펙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 4.65에서 6.05에서 5.09에서 6.49. 그러니까 주담대가 5%가 대세가 된 거예요, 이게. 자, 우리은행도 하단이 5.24에서 상단이 6.04인데 하단이 5.68에서 6.48. 자, 이제 하단이 5.68이에요. NH농협은행도 하단이 4.50에서 하단이 4.94, 거의 5%에 가까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연말이면은 여기서 0.5에서 한 0.8, 뭐 그 정도는 더 오르겠죠. 이거 요즘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한전채예요. 이 한전채의 금리가 5.9%, 거의 6%예요. 한전채는 뭐 확실하잖아요. 그냥 뭐 이거 부도날 위험이 없는 가장 국가가 보증하는 회사채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니까 여기서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지금
골고루 유통이 돼서 어떤 산업 전반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전차를 다 빨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뭐 5년이든 10년이든 내가 가지고 있어. 10년짜리 가지고 있어. 그럼 10년 동안 그냥 매년 6%씩이면 10년이면 60%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상품이 어디냐고. 그죠? 이만한 상품 없어요. 그죠? 뭐 지금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10년 안에 60%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내가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10년 안에 60%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부도날지도 모르고. 근데 이만한 상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전채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한전이 왜 이렇게 한전채를 발행하냐면 한전이 무지하게 적자를 내고 있잖아. 전기세를 못 올리니까. 원전을 안 하니까 원전을 안 하고 석탄으로 돌리다 보니까 석탄과 뭐 휘발유 뭐 천연가스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응? 원화환율 폭등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전기세를 안 올리면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오는 거야. 어? 이 시장의 어떤 그 돈의 흐름, 유통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한전차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기세를 올리는 게 어떤 순리에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경제 전반에 어떤 그 시장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이. 자,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5,199억 원. 자, 산업부 관계자는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으면 한전이 채무 불이행 사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채를 계속 발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전기세를 올리든지 아니면 원전을 빨리 더 돌리든지 이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한전 적자 나면 계속 회사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은 한전이 5%, 한 6%대로 빨아들이면 다른 회사채는 7%, 8%, 10%를 내놔야 된다는 거야. 10%도 요즘 안 팔리지만. 응?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한전의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 이게 국민들이 전기세가 오른다니까 못 올리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거야. 채권 시장에서 피해를 주면 회사가 부도나는 거잖아요. 회사가 부도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전기세를 조금 아끼려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에 어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자, 이번 주에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28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2년 6월 둘째 주 이후에 10년 4개월 만에 역시 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서울은 막 찍으면 가장 큰 낙폭이야. 자,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아파트를 하나 꼽아보니까 서울 송파구의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민족 144제곱미터 이달 초에 25억 원에 실거래됐대요. 근데 지난해 10월 최고가 거래가 33억이야. 1년 만에 8억이 빠졌다. 그래서 송파구가 하락률이 1위라고 그래요. 자, 요즘 송파구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송파구 같은 데도 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전세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냥 던지는 거야. 8억씩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송파 이런 쪽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고가 아파트 급락을 막아보려고. 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0.28 하락했고 전국 176개 시 군구 가운데 집값이 내려간 지역이 164. 그러니까 전국이 다 하락인 거야. 전국이 다 하락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이상해요. 전국이 다 상승하고 전국이 다 하락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버블이 빠지고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버블이 꼈다라는 거야. 그 버블은 금리 인상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고 버블이 삘 때는 저금리 때문에 꼈고 원인이 자, 인천이 지난주에 0.41에서 0.48로 확대됐고, 자, 대전은 0.36에서 0.34로 조금 줄었고, 경기도도 0.39에서 0.35로 줄었고, 대구도 0.33에서 0.34로 확대됐고, 자, 부산은 0.27 조금 더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자, 전국적으로 다 규제 완화를 해줬죠.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국이 마이너스 0.32 역시 낙폭을 벌렸다. 전세 가격도.
서울도 0.30에서 0.32로 늘었고 수도권도 0.41에서 0.44로 확대됐다. 지방권은 조금 줄었고 자 이렇게 전세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하락하고 있다. 이 금리가 오르니까 결론적으로 뭐 어제 나온 대책은 뭐 이제 구축 시장에서 거래를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 하락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자 오늘 나온 대책은 시장이 더 이렇게 거래를 되게끔 만드는 대책이거든요.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어제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정책은 그걸 연착륙하게끔 하는 정책인데 이 정도 규제 완화는 어렵죠. 왜냐면 오늘 나온 정책이 다 대출 완화인데 뭐 지금 시장의 고금리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의의는 시장의 어떤 그동안 규제했던 정책을 다 정상화한다. 이제 그런 정도의 의의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이제 가는 게 어떤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보시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금리 6%로 5억 원을 빌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대출 규제 완화했으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 해가지고 5억 정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30년간 매달 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 원리금까지 포함해서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제 장기 경기 불황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세계가 글로벌하게 이제 장기 경기 불황 L자형으로 간다는 상황으로 볼 때 이거 뭐 매달 300만 원씩 갚아 나갈 수 있겠냐고. 그게 쉽지 않겠죠. 집값이 급등할 때 계속 경제가 우상향할 때는 이 대출을 갚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그걸 팔아서 노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매달 300만 원 내라는 거야.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규제 하나는 뭐 별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